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은 윤명철입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는 동아시아 해양사 함께 고구려사이고요. 그러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단군학회장을 비롯한 이런 단체 회장도 지냈고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고조선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문은 비교적 늦게 쓰기 시작했는데요. 근래 들어서 한 3년 전쯤에 제가 본격적으로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고조선 거의 통세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연환경을 비롯해서 인문환경, 기타 등등 새로운 관점이 많이 있고요. 제목에서 보였듯이 해륙활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조선 문명권 내지는 그것을 계승한 우리 민족 역사 전체가 해양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조선 시대의 해양활동과 우리 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지루한 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조선 문명권의 생태환경을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고조선 문명권의 문화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더 조급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목표로 삼는 원조선의 이해와는 좀 거리가 떨어졌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생각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연구자들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요. 고조선이라는 정치 체제라든가 또는 그것의 국가 단위로서의 팽창,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생태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의 역할, 노력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분차분히 그 전제가 되는 공간에 관한 이해 등등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조선, 원조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학설이 아니라 또는 일부의 생각처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역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오늘도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고려가 몽골에 대응을 해서 그의 영웅적 투쟁을 했다는 기본 논리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군은 수전에 약했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항전했고 실제적으로 몽골에 그렇게 장기간 항전한 나라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논리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했다. 우리는 세계 가장 강대국인 원조국 직전의 몽골과 원조국 초기에도 정을 했었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강도 정부를 구성했던 왕과 그리고 무신 정권 세력들 그리고 일반 군대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전투가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강도에 즉 강화도에 직구하면서 육지에 있었던 백성들은 사실은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기에 육지에 버렸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희생당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큰 것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냉정히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 몽골군은 수전 능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의 좁은 해협은 거기는 워낙 조세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고 건너갈 수가 없다. 제 고향이 김포입니다. 아주 다리가 생기기 전부터 강화도를 건너자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강화도에 수시로 갑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협조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 선단들이 거길 통과해서 개경까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재 지형도 사실은 그 당시 지형과 다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수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게 몽골 군대에 저항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엄하게 몽골군에게 항전해서 승리 극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 도시들과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충동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고조선 부분도 똑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을 오해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고조선에 대한 위치와 평가를 절하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터무니없이 거기를 격상시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이 두 논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문명의 우열의 기준을 먼저 크고 강력하고 화려한 논리적으로 조직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 고조선 원조선 그러면은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고 넓은 영토에서 문화도 화려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고조선이라면 싫어하죠. 더군다나 그들이 활동했던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흔히 말하는 제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해륙 문명권은요 그런 생태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정착한 사람들은 저는 특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독특한 생태환경을 찾아서 온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향했던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국가관 문명과는 다른 거죠. 중고한 문명과 동방 문명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갈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지구상에서 바로 이 한반도예요. 그런데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만약에 이 고통을 극복한다면 가장 영롱한 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명의 여기가 탄생지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탄원 스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예언하셨지만 그분들과는 별개로 역사학자 입장에서 인류 문명의 이 흐름을 볼 때 새로운 문명의 모델은 우리 그중에서도 제가 설정한 원조선 문명권, 동방 문명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은 탈중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갈등과 충돌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정치 군사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방법을 선호했고 특히 삶을 소중히 여기고 문화도 소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자, 원조선에 대한 견해를 제가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남한사학입니다. 이때 남한사학은 흔히 말하는 강단사학이 되겠죠. 이들은 실증사학의 전통과 그리고 전통사학의 전통 그리고 일제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성리학적 역사관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됐던 실증사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된 건데 유감스럽게도 본격적으로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도 여러 가지 힘겨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고조선 연구를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사, 석사에 최초로 쓴 논문은 단군 신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 변증법적 분석 등등에서 단군 고조선을 사상적 관점에서 신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들이에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나중에 제가 고대사에 관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이제는 원조선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조선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과 책을 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원조선의 영토가 언제 성립되었는가 문화 단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국가적 성격, 사회성향에 관한 연구는 적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고조선은 3000년, 3500년 전 아니면 4400년 전 또 그 이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시기마다 다른 거거든요. 한 국가 또는 한 정치체가 어떻게 몇백 년간 아니면 천수백 년간 아니면 몇천 년간 동일한 지역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잡한 거죠. 명멸할 수도 있고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관 역사체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고조선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사회를 이루었을까 이게 중요한데 아직은 연구 성과가 적고요. 앞으로도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먼저 원조선, 고조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갖도록 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고조선의 역사상을 규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관심들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요인으로 작동한 것은 강단사학과는 반대편에 있는 역사학의 흐름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기라니까 방어적 측면에서 여기에 하는 연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강단 역사학에서는 고조선 관련 책들이 아주 좋은 거죠. 이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기억엔 10년 아니면 15년 전쯤으로 기억하지만 국립박물관 앞에 처음 들어가는 한국산 연패도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도 기원에서 한참 내려왔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대 역사 이후 아니면 백번 양보에서 해방 이후 아니면 독립국가 이후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집단의 시온인 조선에 관해서 연구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죠. 그러면서 반성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렇게 단군과 연관해서는 좀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군의 존재, 단군의 오원 이런 것까지도 좀 부정하는 입장이고요. 참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늘 몇 번 제가 강의했지만 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화의 정의를 잘 모르는 강단사학계나 그 대척점에 있는 비강단사학계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는 어느 집단이나 있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신화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신화학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설화체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 신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이 그걸 적용하고 강단 역사학에서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신화적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삼국유사의 고조선 가로치고 왕검조선 조항을 보더라도 앞부분과 뒷부분은 역사적 기술체로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 중간에 많은 부분이 신화체 형식을 띄운 것 뿐입니다. 당연히 조선이란 실체가 있었으면 건국자인 또는 전체 정적 수장인 존재는 있어야겠죠. 그 존재의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단군이니까 단군이라고 설정해도 되는 겁니다. 일본이 천황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고사기 들었지만 특히 일본 서기는 그 영년에 근거해가지고 BC 610년으로 소급해 올려서 만든 것이죠. 천황이라는 용어는 빨라도 6세기 후반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로마는 중국이 하은주 그랬을 경우에 주는 빼더라도 하은, 거기를 흔히 말해서 황제라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당시 하와 은이 중앙집권적인 또는 제국지향적 국가였습니까? 도시국가 연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고조선의 연대에 관해서도 부정적이고 특히 고조선의 요동지역설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한석은의 평양조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학자로서 제 연구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요동지역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평양적으로 주장하는데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위만조선의 왕험성 있죠. 사례는 왕험성으로 되어 있지 왕검성이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왕험성의 위치와 연관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학계 입장은 이렇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북한사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학계 역사관과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역사학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주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때 주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관, 주체사상 그랬을 경우에는 그 주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주체는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민족주의 사관이 되는 겁니다. 자, 북한사학에서는 고조선을 고대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노예 소유자적인 경제 형태다. 그리고 첫 번째 계급 국가고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진국이 노예 소유제 국가로 출발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북한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원시 공산체 사회, 그 다음에 슬레이브리죠. 고대 노예제 사회, 페달리즘, 봉건제 사회 쭉쭉 내려가는데 여기를 슬레이브리, 즉 노예제 계급 사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위만조선을 고조선의 범주로 넣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흔히 말하는 통칭 조선, 고조선, 제어로 원조선인데 원조선의 범죄는 흔히 말하는 단군조선, 그리고 기자조선, 그리고 혹은 또 옆으로 비껴가서 예맥조선도 부른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유만조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용어를 붙이는 것이 관용어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과연 이 계통성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것들은 검증할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해도 좋지만 아마 이 부분만큼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범주를 놓고 당연히 계급사관에 입각해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내부 모순의 폭발 그리고 계급투쟁이죠. 혁명투쟁의 결과 된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위만의 새왕조 수립은 노예 소유자 계급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투쟁이며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이다. 이렇게 북한은 위만조서를 살펴봤고요. 그들의 고고학적 관점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한다. 그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한문명론, 특히 홍산문의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해서 이제는 도시국가로서의 원형은 신석기 시대에도 가능했다는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가는 보통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고요. BC 2000년기에 전반에 시작된 청동기 문화는 신석기 문화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북한 사학은 분명히 고조선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 했던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신석기 문화에서 고조선이 계승이 됐고 다시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내려가게 되면 그 신석기 문화도 그 이전에 했던 구석기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주장을 해요. 고고학적으로 몇 가지 증거를 내셨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찬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70년대 이후로 조선 사람 기원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사람은 한민족과는 좀 다르죠. 이를테면 한민족의 구성원들의 성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체사상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시험 문제와 고조선 문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어와 풍속이 대체로 같은 한 갈래의 족속들이었다. 이거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석기 시대 전기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조선족이라고 명명한 거니까 우리랑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하고 특히 우리 민족 그랬을 때는 그 이후부터 보고 있는데 북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에서도 전기까지를 끌어올리니까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인, 신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신석기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원인 고조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발생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활동했는가, 활동 모델에 관한 인식인데요. 북한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조선문화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반도 요동 요소를 포괄하는 발해연안 일대와 송화강 유역의 넓은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지역이 아시아 대륙의 가장 오래된 문화 발상지의 하나였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선 문화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드리는 강의 내용은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10년도 더 전에 북한 역사학에 대한 평가, 비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북한 역사학을 비교적 샅샅이 분석한 것이죠. 그리고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 기분 좋죠? 한민족 제일주의. 이제 제일의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구석기 문화와 현재 한민족은 조선민족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심성, 제가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통성, 민족의 단일시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북한 역사, 특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단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더니 1993년도 9월에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능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때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5011년 전에 뼈를 발견했다고 공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한사학계에서 굉장히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평양에 갔을 때 단군능을 가보고요. 그리고 단군 부부의 뼈로 보이는 것을 제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느 쪽의 주장을 따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체사관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 논문집이 출판됐는데 거기를 보니까 단군은 실제 어떤 존재다. 고조선의 편견을 올라가고 중심지도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고조선이 요동지방과 심지어 요소지방과 동몽골지방 그리고 아무르강 밑에는 전부 다 고조선의 영토라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요동 중심서를 벗어난 겁니다. 아니다. 평양 중심서를 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동강 문화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체 사관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요. 현재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것을 제가 그대로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대동강 문화로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5,000년 전에 세워진 세계 최초 고대 국가의 하나이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설에 근거해서 역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들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북한이 잘 삽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행복합니까? 누구를 위한 주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관념적 민족주의, 선언적 민족주의, 감성적 민족주의는 이런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일에 얼마든지 증명이 되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민족의 실체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원조선은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순진이 그 대동강 문화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을 내셨는데요. 참고사항 말씀드리죠. 첫 번째, 고인돌의 문화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있어요. 그리고 요동지역보다 더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요.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1, 2, 3의 구조로 되어 있는 고인돌이에요. 두 번째, 고대 성곽들입니다. 이거 북한 주장이니까 제가 검증할 수는 없어요. 고대 성곽인데 이렇게 5,000년경에 쌓은 고대 성곽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 리를 세에 두고 계속해서 요충지마다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아주 발달된 정치체제, 국가 아니면 국가의 수도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고대 도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부락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장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동안 낭랑의 토성이라고 불려졌던 것들도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평양 단검, 비평양 창끝과 같은 청동 무기들이 다수 발견되고 토기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금동 제품들도 발견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농업이 발전했고 여덟 번째는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무덤들도 있다. 이거는 남쪽에서도 지금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 분야의 전공자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김일권 교수예요. 실제로 많이 발견됩니다. 북한은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것으로 알려진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원본이 원조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예를 들어서 대동강 문화의 우수성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일 먼저 청동기를 생산한 청동기문의 발원지며 중심지이다.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글자인 신지 글자를 만들어 썼다.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남쪽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북한에서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고조선과 그리고 단군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 평가로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주체사관 이후에 변한 것이죠. 조선이란 국호에 관한 검토는요, 나중에 따로 제가 본격적 역사로 들어가면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학계 연구성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박두준이 책에서 제가 뺀 건데요. 이렇게 중국의 고대 사서에서 난 발조선은 이것도 애매하죠. 사실은 발조선 등등. 밝은 쪽의 나라 또는 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자와 통하는 일백백자를 바탕으로 해서 맥자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이게 고대 한음으로 pak이었었다. 그 밝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밝음을 한자는 맥으로 표현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부르, 불, 발, 박은 단군의 단처럼 밝음, 광명사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거 과거의 육당 천암선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좀 더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지방의 강동에는요, 이미 박달고촌이란 지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대박산에 단군릉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굴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어요.